제 이름은 김옥자입니다. 올해 68살이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 1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김성민은 30이 훌쩍 넘었고 결혼해서 몇 년 전에 일산으로 분가했습니다. 일끌이 크진 않지만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 박서영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도 빠른 스타일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는 앞으로 제가 그들 일에 많이 끼어들 수 없어합니다. 저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방해가 될까봐, 말이 많아질까봐, 그들이 말하는 꼰대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낸다는 소식만 들으면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닭곰탕 한 냄비를 막 끓여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네 세 식구가 케이크를 들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이내 마음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저녁 같이 먹으러 왔어요. 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부엌으로 가서 그릇과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박서영은 이미 신발을 걷고 있었고 준우는 곧장 거실로 달려가 소파에 앉아 TV를 켜더니 크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여기 와이파이 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갈 거니? 네. 그녀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수리 중이에요. 며칠 동안 집에 있기가 불편해서요. 마침 주말이라 할머니 댁에서 지내면서 준우가 할머니 댁에서 지내면서 준우가 할머니 생신도 같이 보내면 좋겠다 싶어서 왔어요. 저는 순간의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런이지, 환영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제 아들 가족입니다. 가족이 며칠 지내는 걸 못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녁에는 제가 직접 밥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반찬 3가지에 국 하나,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그 닭곰탕. 제 생일이니만큼 집에 있는 좋은 도자기 그릇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식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 박서영이 시금치나물을 한 입 먹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나물은 간이 좀 심심하네요. 성미 씨는 평소에 간 센 걸 먹어서요. 이 닭곰탕은 간이 좀 있어. 이거 좀 먹어봐. 제가 할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이랑 간장은 어디 있어요? 제가 좀 더 넣을게요. 그녀가 제 부엌 찬장을 뒤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만 더 지내면 괜찮겠지. 참자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손놀림은 매우 빨랐고 마치 자기 집인 양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준우는 이미 제 TV 케이블을 뽑고 자기 게임기를 연결했습니다. 게임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가 준우야, 소리 좀 줄여 하고 2번 불렀지만 그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을 보니 준우의 운동화는 현관에 한 짝씩 벗겨져 있었고 양말도 세탁 바구니에 넣지 않고 복도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청소를 마쳤다는 것을 떠올리고 참으면서 빗자루를 들고 다시 쓸 준비를 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 끌고 다시 쓸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뒤돌아보니 그녀는 제가 찬장에 넣어둔 커피포트를 다른 선반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더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때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제 책장을 특별히 살펴봤습니다. 손주가 혹시 책을 망가뜨릴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상님 위패가 모셔진 곳에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곳에 향을 피우고 돈을 태우는 곳인데
지금은 그들이 가져온 여행 가방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향로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 옆에 앉아 머리를 말리는데 문득 오늘이 제 생일인데 생일 케이크를 못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준우는 게임을 하느라 정신없었고 박서영은 케이크를 내일 아침 식사로 먹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 집안은 시끌벅적했지만 동시에 매우 시끌벅적했지만 대번 제 생일이면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집에 있는 가장 낡은 끓여주고 머리를 말리면서 저는 이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온 여인들이 하룻밤 빌려 쓰는 여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제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TV 소리와 준우의 게임 소리,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박서영이 친구와 통화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문득 이 상황이 며칠 만에 끝날 일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가족인데 좀 참으면 지나가겠지. 하지만 저는 이 한마디가 반평생을 참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생일 이후 성민이네 가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말 동안만 지낸다고 했는데 일요일 저녁에 제가 언제 돌아갈 거냐고 묻자 박서영은 치실을 사용하며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도 수리한대요. 기술자분이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걸릴 거라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짐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방 2개였는데 지금은 여행용 가방 3개, 라면 한 봉지, 수많은 옷걸이와 세탁물이었습니다. 제 집 베란다에는 원래 허브 화분과 난초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절반의 공간을 그들의 빨래가 차지했습니다. 속옷부터 운동복까지 한 줌 빨래가 차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저는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제 냄비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고 양념통도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장에는 박서영이 직접 가져온 유리 용기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찬장 가장 위 칸에서 재건 표고버섯 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발견했습니다. 내 양념통이 없어졌네. 제가 말해보자 그녀는 소파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성민의 여동생이 수진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 강남에서 면접이 있어서요. 여기서 이틀만 지내도 될까요? 출퇴근 시간 아끼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고 막 입을 떼려는데 그녀는 이미 신발을 벗고 손님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저를 제일 예뻐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가슴이 무엇인가에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수지는 제가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아 제가 만든 돼지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엄마, 이번 떡갈비는 진짜 맛있네요. 전에는 너무 퍽퍽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꼬는 말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어 웃기만 하고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박서영의 조카 민지도 왔습니다. 동생 시험을 보러 왔는데 마침 준우도 돌봐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며 저는 그저 비웃음만 나왔습니다. 준우는 제 손주인데 누가 저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은 왜 들지 않는 걸까요? 그녀는 세안제를 제 욕실 세면대에 올려놓고 제 작은 나무 의자를 차지했으며 여분의 수건이 있는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너희 집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서민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남도 아니고 몇 해만 지내는 건데요.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살면서 비워두는 건데요. 그를 바라보며 저는 제가 직접 키운 이 아이가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건지 갑자기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조상님 위패가 모셔진 곳으로 가서 향을 피우려는데 향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제사상 위에는 박서영이 가져온 플라스틱 수납함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그들의 약과 건강식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향로는 제가 찬장에 치워뒀어요. 준우가 가지고 놀다가 위험할까 봐요. 그녀는 말하면서 서랍을 꽉 닫았습니다. 그럼 다 정리하고 나면 제자리에 돌려놔야지. 걱정 마세요. 제가 기억할게요. 그녀는 입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눈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막 밀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 그들이 벗어놓은 옷 몇 벌과 열린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반응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서영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상의 좀 할까요? 엄마 방은 위층에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면 무릎에 안 좋으시잖아요. 엄마는 손님반에서 주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에서 30년 살았어요. 제 목소리는 매우 낮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엄마 연세도 많으셨으니까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죠. 저희가 엄마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쫓아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혼자 주무셨을 때는 좀 더 작은 방이 더 아늑할 수도 있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손님 방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동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 짐을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맞은편 베란다에 걸려있는 수많은 침대 시트와 속옷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깃발처럼 펄럭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번 이 집이 나중에 제가 노년에 살 집이니 누구도 벽돌 한 장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을 할 때 그의 표정은 확고했고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집 안에 앉아 향 한 번 피우는 것도 시간을 맞춰야 하고 화장실도 문을 두드려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처음으로 하나의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내 집인데 왜 내 집 같지 않지?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장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2시간 일찍 부엌에서 점심 준비로 바빴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푸짐하게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떡갈비, 삼계탕, 브로콜리 볶음, 그리고 전날 반미리 만들어둔 갈비찜 한 냄비. 채소를 볶을 때 손이 떨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헹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자마자 준우가 가장 먼저 달려와 앉았습니다. 고기를 퍼담으며 할머니, 이 고기는 너무 비계가 많아요. 저는 살코기만 먹을래요. 하고 외쳤습니다. 박서영이 얼른 말했습니다. 좀 먹어. 안 그러면 저녁에 라면 끓여달라고 하지 마. 수지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떡갈비는 진짜 좋아졌네요. 전에는 너무 퍽퍽했는데 저는 웃기만 하고 제 자리에 앉아 식탁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식탁은 원래 저와 남편 둘이서 밥 먹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자 7, 8개가 비좁게 놓여 있고 베란다 의자까지 가져와야 했습니다. 식사 도중 박서영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건 사실 너무 낭비예요. 나중에는 저희도 여기 들어와 살 건데요. 저는 국자를 든 손을 멈칫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집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영등포잖아요.
지하철역까지 10분이면 가고, 저희가 몇 년만 일찍 들어와 살았으면 대출금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우는 닭다리를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 집 되는 거예요. 와, 좋다. 나 거실을 게임 방송 스튜디오로 바꿀 수 있겠다. 나중에 e스포츠 하면서 돈 벌면 수 있겠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박서연이 저를 흘긋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집은 어차피 나중에 저희 성민 씨 것이 될 거잖아요. 설마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건 아니시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렇게 급할 필요 없지 않니? 식탁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성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 집 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지 이 집은 너희 아빠가 남겨준 거야. 그럼 경찰에 신고하든가.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제 손이 떨리며 젓가락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박서영은 민망한 표정이었고 수지는 고개를 숙여 밥을 먹으며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등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씨는 매우 더웠지만 저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의자에서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마저 먹어. 나는 반도 배고프지 않네. 제 목소리는 매우 낮았고 아무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잠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아무도 문을 두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창밖의 오래된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흔들흔들 움직였습니다. 그 나무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던 해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묘목에서 지금처럼 굵고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이 집은 제가 벽돌 한 장 한 장 손수 지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닥을 닦고 유리를 닦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 집이 식탁 위에서 소유권이 논의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든가라는 말이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직접 키운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나면 한밤중에 업고 병원에 데려갔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가 그들을 믿지 못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대인 부분이 물집이 잡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뜨거운 기름에 데인 것이었는데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추웠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집 밖 식탁 소리, 의자 끄는 소리, TV 소리, 그리고 손주가 문을 닫을 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은 사실 조용했지만 저는 시끄럽다고 느꼈습니다. 문득 남편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가 있을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까. 날이 채 밝기도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끄러워서 깨거나 불안해서 잠을 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갑자기 눈을 뜨고 나니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새소리가 몇 번 들려왔고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마침내 제 심장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람을 아침 5시로 맞춰두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 반 컵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방문을 나와 거실의 나무 바닥 소리를 피했습니다. 집 안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골고 누군가는 뒤척였습니다. 준우 방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담요 한 장이 바닥에 끌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날은 완전히 밝지 않았지만 바람은 약간 시원했습니다. 옆집 이문호 씨는 막 일어나 현관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옥자 씨, 일찍 나왔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좀 할 일이 있어서요. 이문호 씨가 소개해준 열쇠공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고 동작이 빠르며 무엇을 묻고 무엇을 묻지 말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5시 반쯤 열쇠공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공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전체 다 바꾸실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현관문이랑 뒷문 다요. 혹시 열쇠 3개 중에 1개는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그는 동작이 매우 빨랐습니다. 자물쇠를 해체할 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가 나사 하나하나를 풀고 다시 조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저 스스로가 방어선을 한 땀 한 땀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열쇠공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 열쇠 한 세트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부엌 서랍 가장 아래 칸에 넣고 다른 하나는 몸에 지니는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한국통신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집을 수리할 예정이라 한동안 인터넷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서 가스 배관을 교체해야 하니 가스 공급을 일시 중지하고 수리 시간도 예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집을 부분적으로 공사할 예정이니 주 전원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자동으로 다시 켜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전화에서 저는 매우 또렷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말투는 너무 부드러워서도 안 되고 이유는 너무 강경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늙은 여인이 믿음을 얻고 이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부엌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주전자를 끓였습니다. 집안에 가스 압력이 없어져 물이 천천히 끓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천천히 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물은 마음이 마침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오가 거의 다 되었을 때 문 밖에서 급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수진이 빵집 종이봉투를 들고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민이겠지.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전화하자 저는 휴대전화를 꺼서 거실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지 위반시 법적 적적적 조치 애사 용지 한 장을 문에 붙였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깔끔하게 붙였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깔끔하게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좀 초조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주전자를 우려 마셨습니다. 이 베란다는 원래 그들의 빨래 건조대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밤늦게 그것들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바닥 타일에 쏟아져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저는 등기소에 전화해서 소유권과 주거 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를 문의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고 목소리가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집이 전부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대출도 없으며
어떤 공동 소유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나가지 않고 그들이 나가지 않고 그들이 나가지 않다고 그들이 나가지 않다고 권이 있으시고요. 공간 사용은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점이 다른 형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도 없고 월세도 받지 않았고 구두로 허락한 적도 없다면 그들은 사실 합법적인 사용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이 내용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말에 따르고 그들의 삶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쨍쨍 내리쬐는 서울 영등포구 시장 입구에 김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손에는 준우의 이 스포츠 백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에는 타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굳게 닫힌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본인 도미 없이 출입금지라는 종이가 눈을 찔렀습니다. 수진아, 다시 한번 문 두드려봐.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열어줄 거야. 나 방금 3번이나 두드렸어. 수진은 휴대전화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 먼저 지하철 타고 갈게. 오늘 밤은 친구 집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김선민의 새 식구만인도 옆에 남았습니다. 박서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 든 에코백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외쳤습니다. 나 충전해야 해. 휴대전화 배터리 다 돼가. 우리 카페라도 찾아서 좀 앉아 있자. 성민이 말했습니다. 카페 안 돼. 나 배고파. 밥 먹어야 해. 준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민은 아무 말 없이 여행 가방을 끌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준우는 닭강정을 먹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박서영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좀 기다려. 우리 먼저 잘 곳을 찾아야 해. 그들은 야시장 뒤편을 3바퀴나 돌며 여관 3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관은 입구에서부터 20만 원을 불렸고 두 번째 여관은 입구에서부터 20만 원을 불렸고 두 번째 여관은 창문 없는 위층방만 남았다고 했으며 세 번째 여관은 방이 없었으며 세 번째 여관은 방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냥 일산으로 돌아가서 자는 건 어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천에 사는 사촌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대방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형, 요즘 저희 집에 친구들이 와 있어서요. 죄송해요. 그냥 형네 가족은 여관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네 집방 3칸의 거실 2개 아니야? 김성민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남의 부탁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이미 약속한 거라서요. 그는 전화를 끊었고 얼굴에는 파리똥을 씹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 배고파 죽겠어. 박사영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수중에 2,000원밖에 없어. 이따가 자는 것도 해결해야 하고 먹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데 당신이 알아서 잘 분배해봐. 김성민은 지갑을 만져보았습니다. 신용카드는 지난달에 이미 한도 초과였습니다. 이미 한도 초과였습니다. 그는 못마땅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는 못마땅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엄마라는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많은 글자, 몇 초 동안은 몇 초더입니다. 준우가 배가 고파서요. 혹시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내일 꼭 갚을게요.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옥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우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나는 아이 밥값으로 500원만 줄 수 있어. 어른들 숙박비로는 못 줘.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욕할 용기가 있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 용기가 있다면 스스로 잘 곳도 찾아야지.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성민은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보고 있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은행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500원 입금 완료. 닥서영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500원?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세 식구인데 1000원도 안 주다니. 엄마가 복수하는 거야. 복수라니? 우리가 언제 엄마를 해쳤다고. 됐어. 김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걸로 밥이라도 사 먹자. 안 그러면 애가 밤새도록 올 거야. 준우는 이때 또 말했습니다. 나 도시락 싫어. 나 저 집 우동 먹을래. 김성민은 그 국수집으로 걸어가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 있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할 때 그는 우동 한 그릇과 튀김만두 한 개만 시켰습니다. 준우는 빠르게 먹었고 몇 입 만에 다 삼켰습니다. 먹고 난 후 그들은 다시 야시장 끝자락에 있는 저렴한 여관들, 터널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룻밤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곳 한 곳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4층에 있는 작은 여관에다. 방은 매우 작았고 더블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에어컨은 밍밍거렸습니다. 준우는 여기 냄새나. 나 바닥에서 자기 싫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닥서영은 그를 야단쳤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얼룩덜룩한 거울을 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들어갈 수 없는 먼 곳이 되기 이제는 그럴 줄 아오지 말걸. 이럴 줄 아오지 말걸. 김성민은 침대 옆에 앉아 여행 가방에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여행 가방에 기대어 아무 말도.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저는 동방미인차 한 주전자를 오려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정원수 나뭇가지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집 안은 매우 조용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조용함은 예전처럼 빼앗긴 후의 외로움이 아니라 마침내 되찾은 평화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사였습니다. 그녀는 떡 한 상자를 들고 그 암적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2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남편, 생전의 동료였고 나중에 저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산에 살며 평소에 저에게 절에서 하는 새벽기도 정보를 보내주곤 했고 가끔 차를 마시자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저를 한참 동안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옥자 씨, 얼굴빛이 달라졌네요. 어디가 달라졌어? 제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어디가 달라졌어? 제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웃을 때 입꼬리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눈까지 빛나요. 그녀는 떡 상자를 열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진작에 옥자 씨가 너무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했어. 전에는 말 안 했어. 혹시 듣기 싫어할까봐. 이제 옥자 씨가 드디어 행동에 나섰으니 내가 중요한 것을 말해줄게.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기만 해서는 소용없어.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어떻게 나눌지, 언제 나눌지 모두 미리 분명하게 말하고 글로 써놔야 해. 안 그러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남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생각은 해봤지만 정말로 글로 남기면 그들이 더 돌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돌변하면 어때? 그들은 열쇠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싸우잖아. 열쇠를 정말 받아가면 옥자 씨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지만 저는 그녀가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옥자 씨한테 말할게. 지금 옥자 씨가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어. 그녀는
손가락을 펴보였습니다. 첫째, 공직유언장을 작성해. 자필 유언장 말고 등기소에 가서 변호사의 입회하에 등록하는 거야. 누가 자격이 없는지 이름을 모두 명확하게 적어놔. 둘째, 신탁을 설정해. 집은 옥자 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옥자 씨가 사용하고 사망 후에 누구에게 양도할지 지정할 수 있어. 심지어 조건도 설정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채무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는 주지 않거나 부동산을 10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같이. 셋째, 건강보험 시스템과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증 책임 서명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둬. 나중에 자녀들이 비용을 회피하려고 책임을 옥자 씨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말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 주민센터에서 요즘 법률 강좌도 열려. 수요일 오후에 가서 들어보면 알 거야. 그녀가 웃었습니다. 옥자 씨는 지금 집주인이고 법적 상속인이야. 남들이 물려받을 것을 기다리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고. 저는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부엌에서 그 등기부등본 사본을 여러 번 펼쳐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만져보았습니다. 수요일 저는 주민센터에 들어섰을 때 강의실은 이미 절반 가까이 차 있었습니다. 안에는 저처럼 머리가 희끗하고 동작이 느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손에는 수첩과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중년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빠르게 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은 사망 후에만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은 지금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 심지어 언제 돌려받을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보장이지 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을 들을수록 저는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 인생의 문 밖에 서서 열쇠를 남에게 맡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울고 싶어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좌 후 저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남아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다음 주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늦은 저녁 집에 돌아와 조상님 위패가 모셔진 곳에 향한개를 피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타협하고 양보만 하며 물러서는 기목자가 아니다. 그날 저녁 막 비가 내린 뒤라 땅은 축축했고 가로등 불빛은 무릉덩이에 비쳐 약간 흐릿했습니다. 저는 부엌문 앞 등나무 의자에 앉아 막 밥그릇을 치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닭곰탕은 반냄비 정도 남아있었고 반찬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 초인종 소리는 저에게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누구에게 열어줘야 할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문 밖에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영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젖어 있는 것이 막 감았거나 비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뒷모습은 좀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반만 열었고 그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몇 초 기다린 후에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정말 여관에서 자기 싫어요.
아빠 엄마는 하루 종일 싸우고 제가 너무 시끄럽고 귀찮게 굴어서 할머니한테 쫓겨났다고 저를 나무라세요. 제가 말이 좀 심했던 건 알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예전에 제가 끓여달라는 라면도 다 끓여주셨잖아요. 지금은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못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힘들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할아버지가 나랑 한 푼 두 푼 아껴서 산 거야. 너희 아빠 어릴 적에 대출금 못 낼 때는 우리 뜨거운 물값 아낀다고. 겨울 내내 물통에 뜨거운 물값 아낀다고. 여긴 누가 오고 싶다고 오는 곳도 아니고 누가 살고 싶다고 사는 곳도 아니야.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전에 네가 라면 먹고 싶다고 하면 내가 다 끓여줬고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면 내 방에서 자게 해줬어. 그런데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네가 손주라고 해서 내가 이 집이 나중엔 이 집이 될 거라고 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싸늘했는지 아니?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닭곰탕 한 그릇을 그릇에 담아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종이봉투를 찾아 잘 포장한 후 들고 나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국 한 그릇 먹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봐. 할머니,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잠깐만 앉아 있고 싶어요. 밖에는 의자도 없고 바람도 불어요. 그는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좀 뜨거웠는지 문틈으로 내다보니 그는 현관 타일 바닥에 서서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떠나지 않고 등나무 의자에 다시 앉아 아직 치우지 않은 가스레인지 위 냄비의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국 위에는 기름기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국물 맛은 익숙했습니다. 약간 짭짤하면서도 건표고버섯의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문 밖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서서 그 국 한 그릇을 들고 손을 녹이고 조금이나마 과거를 녹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계선은 그들 스스로 밖에 서서 분명하게 보아야만 무엇이 집이고 무엇이 존중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햇살이 앞마당의 타일 위에 쏟아졌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지나갔고 꼬리는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제가 막 베란다 난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문 앞에서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동안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문은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보고 열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색 상의와 긴 치마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없었지만 분명히 신경 써서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반만 열었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따지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정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네 가족이 들어와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더라. 엄마가 제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사과할게요.
그녀의 말은 좀 더 빨라졌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집이 나중에 우리 것이 될 거라고 말한 건 단지 엄마를 안심시키고 저희가 엄마를 돌볼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를 내쫓으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늙으셨잖아요. 혼자 그렇게 큰 집에 사시는데 아무도 같이 없으면 적적하고 외로우실 텐데 어떻게 해요? 정말 저희를 다 문 밖으로 내쫓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도 외롭지 않으세요? 이 말은 그녀의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노인들을 협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두 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서영 씨, 똑똑히 들어요. 제 목소리는 느리고 또렷했습니다. 당신은 내 동반자가 아니고 나는 당신 인생의 안전망이 아니야. 그녀는 말을 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를 말했지? 옆집 사람들이 험담하는 것 같은 일은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너무 많이 들었어. 무슨 바람이 불고 풀잎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나는 그들에게 값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값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노년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오고 나서 오히려 밤에 잠을 못 잤어. 당신은 혼자 이 집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말했지만 예전에 내가 혼자 살면서 밥을 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차지하는 거야. 당신들은 나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거야. 당신은 내 부엌에 들어와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내 침실을 차지하고는 위층이 나에게 위험하다고 말했어. 당신은 조상님 미패가 모셔진 곳을 치우고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어. 거긴 내 남편의 위패가 있는 곳이야.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분하고 단호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단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늙은 할머니야. 돈도 많지 않고 친척도 많지 않고 친척도 많지 않고 친척도 많지 않아. 남은 건 이 집 한 채뿐이야. 이건 내 평생을 지켜온 목숨 같은 거야. 예전에는 내가 마음이 약해서 가족을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문 앞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돌아와서 살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약간의 씁쓸함이 있었지만 더 큰 것은 단호함이었습니다. 안 돼. 내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야. 당신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야. 당신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야. 큰일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처럼 구겨정은 갑자기 바람에 날리는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저는 문 옆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줘.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알려야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 이 집을 다시 차지하려 한다면 여기에 쓰여있는 것을 보라고 해. 그녀는 문서를 받았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는 돌아와서 엄마를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녀는 억지로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러길 바란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정말 나랑 같이 있고 싶다며 끄덕였습니다. 초가을 아침, 날씨는 약간 바람이 불고 햇살도 비쳤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서 막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참이었습니다. 손에는 채소 2봉지와 갈치 1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골목은 길지 않았고 몇 걸음만 걸으면 익숙한 집 대문과 흰 벽이 보였습니다. 벽 모퉁이에 오래된 복숭아 나무는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 3층 단독주택이었지만 지금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주민센터 평생교육원의 가을 학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도예는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강좌였습니다. 옥자씨 손가락표가 굳지 않아서 선생님 하기에 딱 좋아요. 제가 첫 수업에 컵을 만들 때 옆에 앉은 할머니가 손녀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며 긁을 주무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인생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주무르고 다듬으면 결국 자기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층 권익과 법률 상식 강좌도 선택했습니다. 그 강사님은 모두에게 가족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 누구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모든 가구를 다시 배치했습니다. 사람을 불러 위층 방벽을 다시 칠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인 계란 노른자색으로 칠했습니다. 막 말린 이불처럼 따뜻하지만 눈부시지 않은 색깔이었습니다. 부엌 싱크대는 제가 낮춰서 사용하기 편하게 바꿨고 식탁은 너무 커서 두 사람에게 딱 맞는 작은 테이블로 바꿔서 두 사람에게 딱 맞는 작은 테이블로 바꿨습니다. 원래 거실 벽면을 통째로 차지했던 소파 세트는 옆집 아들에게, 덕면을 통째로 차지했던 소파 세트는 옆집 아들의 세트는 집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걷는 속도가 예전처럼 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이리저리 달려들어 부딪히는 바람에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뒤처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손주가 계단에 쌓아둔 만화책을 한 묶음 종이 상자에 넣어 재활용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그 비싼 커피 머신은 며느리가 한 번 더. 저는 그것을 깨끗이 닦아 포장 상자에 넣어 원래 포장 그대로 그들의 등록 주소로 보냈습니다. 택배 수령 시 영수증도 남겨두었습니다. 어제 밤새 비가 내렸고 오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죽 한 냄비를 끓였습니다. 김치와 반숙 계란 반 개를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비쳐 정확히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안쪽에 빛은 어릴 적 엄마가 국을 끓여주던 냄새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김옥자는 자녀들은 각자 알아서 잘할 거지라고 믿던 어머니에서 스스로 경계선을 긋는 법을 아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 위에서 그녀는 크게 소리내어 싸우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며 관계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늘 참고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그 친정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 몇 번이고 굳건히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집은 옮기지 않았고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호텔 사장도 아니었고 누구의 무료 베이비시터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어르신이었고 자신만의 생활 습관과 감정, 그리고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당신에게도 익숙한가요? 당신은 혹시 마음이 너무 약해서 잠 못 이루면서도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을지 모르는 채 망설인 적은 없나요? 당신은 혹시 어른이거나 엄마 또는 할머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타협하고 협력하며 침묵해야 한다고 묵인한 적은 없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제보받은 사연이나 댓글을 각색한 것입니다. 원하시면 댓글이나 쪽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 3,000명 달성 목표를 도와주실 몇 번째 분이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